음,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배운 내용들을 뭐 잠깐만 리뷰를 해본다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일단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건가요? 자, 여러분들이 에즈넷이요. 아, 네, 그렇죠. 뭐 제일 중요한 거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CNN 관련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뭐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컨볼루션이나 또는 뭐 풀링에 관련된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테고 가장 기본적인 마닐라 CNN 스트럭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가장 그냥 스탠다드한 CNN, 그리고 뭐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봤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레즈넷이고요. 그 레즈넷은 뭐 특별하게 이제 다른 기존의 CNN과 다른 점이 여기에는 이제 스키 커넥션이라는 게 있었다. 근데 뭐 스키 커넥션이라는 게 사실 아키텍처 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커다란 변화는 아니지만은 그 간단한 변화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뭐 레즈넷 발표가 된 이후에 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그 강의는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상당한 관련성 있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이 정보를 한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레이어로 직접 보내주는 그런 스키 커넥션이 원래 애초에 레즈넷이 그 개발된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이제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좀 CNN에서도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CNN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쓰지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이제 CNN에 쓰이면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였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는 이제 그 레즈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 커넥션은 상당히 이제 인터레스팅한 거고 실제 엠피리컬하게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뭐 제 경험으로는 아, 뭐 CNN 그러면 레즈넷을 그냥 가장 먼저 사용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인셉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제한됐을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그 CNN 모델들이 이제 혼용돼서 많이 사용이 되다가 지금은 뭐 거의 인셉션 네트워크는 그좀 약간 흐지부지해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인셉션 네트워크의 메인 모티베이션이 뭐였는지 그리고 인셉션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걔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였는지 여러 개의 그 여러 개 사이즈의 커널을 갖다가 한 레이어에서 같이 씀으로써 어떤 그 셀리언트한 피처들의 크기가 달라져도 좀 뭔가 더 피처들을 갖다가 잘 뽑아낼 수 있다라는 뭐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CNN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적용 분야를 보면은 CNN이 이제 뭐 적용 분야를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사실은 뭐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이미지 데이터를 잘 다루니까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럼 뭐 이건 이제 누구라도 뭐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의 태스크가 하나가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또 하나가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거는 이제 상당히 다 재미난 그 모델들을 소개할 거고요. 특히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넷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유넷은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지금도 여러 가지 그 뭐 인코더, 디코더 이런 데 이미지랑 관련해서 뭔가 모델이 동작이 되는 거라면은
곳곳에 모듈로 유넷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뭐 유넷은 유넷 그러면 이런 아키텍처고 얘의 장점은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은 뭐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의 뭐 대표적인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테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욜로죠. 네, 욜로. 욜로는 뭐 버전 1이 이제 처음에 나오고 나서 지금 뭐 한 13 정도까지 나왔나? 뭐 12, 13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그 버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그게 어떤 하나의 그 욜로를 개발한 팀에서 계속 욜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버전 1, 2 해갖고 13까지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애초에 욜로를 만들었던 팀이 하면 버전 글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 정도까지인가?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냥 그 욜로에 이제 관심이 있고 뭔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새롭게 하고 싶은 여러 연구들에서 그냥 거기에서 뭔가 조금 더 변화를 주고 뭔가가 개선된 점이 있으면 그냥 자기네들이 이건 우리는 이제 이거는 뭐 버전 7 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욜로에 관련해서 논문 쓰는 버전 8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뭐 개발이 된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뭐 버전 5나 버전 8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버전 8을 현재는 그래도 제일 종종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오늘 제가 뭐 소개해 드릴 거는 오리지널 페이퍼에서 제안된 욜로의 가장 그 출발점이 되는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그러면은 세그멘테이션을 갖다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그러면은 이게 어떤 타스크다라고 이제 제가 어제 강조를 했었죠. 예. 자,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와이즈 레이블링을 하는 타스크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의 모든 각각의 픽셀들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갖다가 다 레이블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제 그냥 컨볼루션, 디컨볼루션을 그냥 뭐 설명은 안 했지만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컨볼루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게 되면 이제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드는데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아웃풋이 인풋 이미지랑 똑같은 사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줄어든 사이즈에서 다시 컨볼루션의 반대 방향과 풀링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풀링은 뭔가 예를 들어 풀링이라는 거는 자꾸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2 by 2 얘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합치는 거 아닙니까? 풀링이라는 건.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키우려면 하나에서 다시 네 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반대 방향, 뭐 이거를 갖다가 풀링의 반대니까 뭐 언풀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뭐 풀링이 다운샘플링이니까 언풀링은 업샘플링. 네. 그래서 이제 이 언풀링과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에 반대되는 오퍼레이션들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먼저 이해해야 그래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업샘플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업샘플링 글쎄요. 뭐 업샘플링을 갖다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듯 하지만은 정확하게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은지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아마 당연히 안 갈 겁니다. 뭐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업샘플링 즉 그래서 풀링의 반대 언풀링, 컨볼루션의 반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죠. 업샘플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2x2 이 2x2의 그 셀을 4x4로 이제 업샘플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2x2를 4x4로.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earest neighbor라는 테크닉은 자 여기에 A, B, C, D라는 A, B, C, D 2x2가 있죠. 자 그러면 자 A를 먼저 이렇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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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이제 duplicate을 하고요. B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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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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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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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하면은 4x4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 A를 갖다가 하나를 2x2로 이렇게 다 반복해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하나의 방법.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 업샘플링에서는 nearest neighbor로.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bed of nails라는 테크닉은 뭐냐면은 또 인풋은 2x2인데 이제 4x4 아웃풋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A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를 2x2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어 주냐 그러면은 이렇게 A 하나를 A000로 이렇게 만들어. B는 B000.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 CD 만들면 이제 4x4가 되겠죠. 이게 bed of nails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침대에 이렇게 못 하나가 톡 튀어나오는 듯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ed of nails라는 게. 자, 뭐 이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업샘플링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맥스 언풀링. 사실은 이제 그 맥스 풀링의 반대가 이제 맥스 언풀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맥스 풀링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뭔가 A는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 값이 있어서 그거를 맥스 풀링을 했더니 A가 맥스였기 때문에 A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맥스 풀링을 할 때 맥스의 값이 어디 있었는지를 이제 계속 기억을 해둡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맥스 풀링을 하는 레이어에서 각각 이 패치마다 맥스 값이 어디서 선택이 됐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그 로케이션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맥스 언풀링을 할 때, 자, 요 경우는 이거와 같은 경우 첫 번째 맥스 값이 A였고 그 위치는 여기였어요. 2x2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2x2에서 봤을 때 여기 위치였어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A를 채워 넣고 나머지는 다 0. 자, B의 경우는 맥스 값이 어디였었냐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x2. 그럼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bed of nails하고 다른 점은 이 맥스의 이 로케이션들을 기억해 놨다가 그 자리 그대로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값들 예를 들어서 A 위치가 이제 기억은 하지만 A 이외에 이 잠시만요. A 이외에 여기를 보세요. 지금 빨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A는 위치는 있지만 A 이외에 나머지 값들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사실 그 값들은 뭐였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A보다는 작은 값이었어요. 근데 뭐 그 값들을 갖다가 다 기억해 놨다가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맥스의 로케이션만 기억을 해놓는 거고 나머지 값들은 A보다 작지만은 기억은 못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제 우리가 언플링을 할 때 그냥 다 0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스 언플링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고. 자, 뭐 요까지는 쉽습니다. 쉽죠? 네,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조금씩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뭐 디컨볼루션이라고도 부르고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인풋이 이게 저도 하도 이제 오래돼 갖고 뭐 요새 잘 쓰지를 않으니까 이제 기억이 다 날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자, 인풋이 이렇게 2 by 2입니다. 그래서 값이 1, 2, 3, 4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커널은 2 by 2예요. 그래서 커널의 각각의 값들이 A, B, C, D. 자, 이제 이때 디컨볼루션을 갖다가 이제 어떤 디컨볼루션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디컨볼루션을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이제 이거 이제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디컨볼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먼저 그 이 커널 A, B, C, D에 첫 번째 이제 요거 1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2죠. 그럼 이제 2가 이 커널에 곱해져서 요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3 by 3에서 그 다음에 이제 3 인풋 3은 커널에 곱해져서 요 위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는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요 위치에 곱해져서 들어가서 이 1, 2, 3, 4 이거를 갖다 다 합칩니다. 더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각각은 3 by 3인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누구랑도 겹치지 않으니까 그대로 A지만 얘는 B는 여기에는 이제 2A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B 플러스 2A가 돼요. 자, 여기는 2B고 이 특히 가운데 있죠? 가운데 얘는 이제 D도 있고 2C도 있고 3B도 있고 4A도 있고 해서 그걸 다 더하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아웃풋이 3 by 3가 돼. 그러니까 반대로 인풋이 3 by 3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 by 2 필터 그러니까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이. 그러면 2 by 2가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2 by 2 이제 이번엔 이게 이제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대로 2 by 2 커널로 디컨볼루션을 해주면 3 by 3가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 아웃풋이 어떻게 사이즈가 뭐가 될지는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의 반대를 생각하면은 이제 그 아웃풋이 어떻게 아니 근데 뭐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할 때는 이런 거 다 몰라도 그냥 나는 요번에는 여기는 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만 지정을 하면은 돼서 뭐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오퍼레이션들은 아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불리우는지 원래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번 요거를 보자. 그냥 심플하게 이제 2D 어레이가 아니라 그냥 1D 어레이를 갖다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풋이 제가 지금 이제 인풋이에요, 이게 0 A B C D 0. 그리고 이제 커널 사이즈는 3이에요. 지금 stride 2, padding 1. 그러니까 이제 패딩을 하나씩 한 거예요. A, B, C, D인데 양 사이드에 0 패딩을 하고 이제 stride 2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이 0, A, B 요 애들에게 이제 여기가 W1, W2, W3가 곱해져 갖고 하나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칸 이동합니다. 두 칸 이동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W1, W2, W3. 그리고 이제 두 칸 이동하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보통 이제 요까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쓰면 자,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0AB에 W1, W2, W3가 곱해지는 거니까 이제 첫 번째 로우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드 2니까 요 W1, W2, W3가 두 칸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0, 0, W1, W2, W3 그리고 0. 그러면 아웃풋은 W2A 플러스 W3B하고 그 다음에 W1B 플러스 W2C 플러스 W3D가 나오죠. 자, 그런데 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인풋이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이게 어떻게 됐었나? 그 요거 같은 경우가 사이즈가 여기가 2 by 6고 여기가 이제 6 by 1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가 2 by 1이 나온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2 by 6에 일단 이제 트랜스포즈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6 by 2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 2 by 1 벡터 A, B가 그 곱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그러면 아웃풋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거를 왜 했는지 지금 제가 생각이 조금 잘 안 나네요. 잠시만요. 음, 음, 이게 지금 제가 왜 디컨볼루션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놨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지금 이 디컨볼루션을 설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 인풋이 있으면은 각각 인풋 하나에 그 커널을 곱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커널은 지금 어, 사이즈가 3인 커널이잖아요. 이게 이제 커널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인풋이 A, B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일단은 W1, W2, W3에 이제 A를 갖다가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W1A, W2A, 그리고 W3A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게 스트라이드 2기 때문에 그런데 스트라이드 2의 디컨볼루션인데 그리고 이제 B에다가 W1, W2, W3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W1B, W2B, W3B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에요. 스트라이드 2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은 인풋이 AB고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6 by 2인 매트릭스인데 이제 이렇게 W1, W2, W3 그리고 0, 0, 0, 0, 0 이렇게 돼.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두 개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은 애초에 우리가 컨볼루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 그러면 W1, W2, W3, 0, 0, 0 그다음에 0, 0, W1, W2, W3, 0였어요. 우리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컨볼루션 했을 때 그거에 트랜스포즈로 나오기 때문에 디컨볼루션을 한다는 거는 그 이 컨볼루션 트랜스포메이션에 트랜스포즈드 된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뭐,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 모든 오퍼레이션들은, 아, 파이토치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컨볼루션, 이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해줄 거다, 라고만, 지정을 해놓으면 돼서, 뭐, 사실 크게 뭐, 이해를 하는 게 어쩌면 뭐, 그렇게 뭐,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게 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인가 정도는 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잠깐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유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 업샘플링 오퍼레이션 뭐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뭐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괜찮습니다. 일단은 어, 뭐 머릿속을 비워도 상관없습니다. 큰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가 우리가 사이즈를 다시 키우는 업샘플링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 이제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발표가 됐고, 특히 이거는 이제 그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그러니까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세그멘테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논문은 사실 굉장히 이제 유넷은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쓰는데 애초에 발표된 곳은 메디컬 이미지 쪽 컨퍼런스였고요. 그 메디컬 이미징 쪽에는 가장 그 대표적인 컨퍼런스가 이제 미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왜 일단 유넷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U자로 생겼죠? 어, 그래서 이제 유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근데 아무 사실 뭐 알고 보면 별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뭐 왜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인풋이고요. 들어오면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을 해서 이제 여기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U자에서 반, 정확하게 이제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인코더의 역할을 하는 이제 인코더. 그걸 이제 contracting pass라고도 부르고요. 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자의 반의 오른쪽 파트는 decoder, 이제 expanding pass라는. 그러니까 왜 contracting pass, expanding pass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쭉 컨볼루션과 풀링을 해갖고 뭔가 이제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 이미지에서 뭔가 이제 미닝풀한 피처들을 쭉 뽑아주고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다시 업샘플링과 이제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통해서 점점점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다시 원래대의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제 각각의 픽셀들이 어떤 레이블링이 돼야 되는지를 갖다가 프레딕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코더는 쭉 줄어들고 디코더는 다시 사이즈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인코더는 contracting pass, 그다음에 디코더는 expanding pass라고 이제. 이거 제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네. 이제 여기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는 데를 보면은 572 바이 572, 570 바이 570, 568 바이 568 그렇게 써져 있죠. 제가 요새 와서 저희가 이렇게 눈이 좋은 편도 아니고 나쁜 편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멀리 있는 거를 굳이 봐야 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안경을 거의 잘 쓰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것들은 안경을 쓰면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뭐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니면 아예 가까이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안경을 쓰면은 모를까. 이제 그런 안경을 맞춰야겠어. 근데 갑자기 요새 와서 최근에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제가 확대하면 여러분들한테도 확대가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인풋 이미지, 아이고, 이제 여기 숫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인풋 이미지가 572 바이 572 바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숫자가 적혀 있어요. 1, 64, 64. 그죠? 이제 그거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세요. 채널의 길이. 여기 있는 1, 64, 64. 이제 채널의 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572 바이 572, 570 바이 570은 그 이제 피처 맵의 사이즈.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요거는 이제 이게 컨볼루션입니다. 자, 이제 컨볼루션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니 뭐 이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빨간색 있죠? 빨간색 화살표.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 있어요. 맥스 풀링이라고. 맥스 풀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어 컨볼루션을 해줍니다. 이거 이제 컨볼루션, 맥스 풀링, 그리고 또 다시 맥스 풀링 해주고, 또 여기서 컨볼루션, 또 여기는 맥스 풀링.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계속 컨볼루션이 또 있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컨볼루션, 다시 맥스 풀링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표는 지금까지 했던 거에 반대 방향. 그러니까 맥스 풀링을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제 언풀링을 갖다가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이구 너무 사이즈가 커서. 자, 뭐 이거는 이제 주로 그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에 제일 많이 쓰는데 일단 이제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H by W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채널이 C입니다. 그럼 이제 디코더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모델의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똑같이 H by W 똑같은 사이즈가 돼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는 이제 마지막 아웃풋의 이제 이 채널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죠? 그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주고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것이 이제 H by W by K. 이 K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할 때 캐러고리의 개수.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사전에 지정돼 있습니다. 뭐 한 100개, 1000개. 뭐 근데 그 100개는 너무 많죠. 보통 이제 뭐 그렇지만 또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사전에 지정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캐러고리의 개수.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건 이제 시메트릭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U-shape이고 자 인코더 그다음에 이제 마를렉은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 연결시켜 주는 파트 이제 마를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코더 먼저 좀 자세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인코더 여기 파트를 먼저 첫 번째 맨 위에 여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인풋 이미지는 572 바이 572 바이 1. 지금 이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채널을 사용을 해서 일단 1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컨볼루션 해주고 이제 두 번의 컨볼루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컨볼루션들에는 이제 3 by 3 컨볼루션을 해줘요. 커널 사이즈가 패딩 없이
그리고 컨볼루션 해준 다음에 이제 렐루를 통과시키고 다시 3x3 컨볼루션 해주고 렐루를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채널의 길이는 64로 이제 늘려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한 번 해주면은 이제 570 by 570으로 사이즈가 줄고 또 한 번 컨볼루션 해주면 이제 568 by 568로 사이즈가 줄어들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다음 블록 2로 갈 때 여기에 이제 맥스 풀링을 해주는데 2x2 맥스 풀링이고 스트라이드 2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토막이 나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284 by 284 그리고 이제 채널의 길이 64로 된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블락 2로 가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블락 1에서처럼 여기를 보면은 이제 284 by 284 그다음에 64잖아요. 똑같이 또 3 by 3 컨볼루션 두 번 해줍니다. 컨볼루션 렐로, 컨볼루션 렐로. 그리고 채널의 길이는 이제 더블로 늘려줍니다. 128로.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이즈가 이제 280 by 280 by 128이 나오죠. 그거를 이제 다시 여기 맥스 풀링 스트라이드 2 똑같이 해주면은 이제 반토막 나서 궁극적으로 140, 140, 128. 여기 블럭 3, 블럭 4도 똑같이 또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합니다. 네, 반복을 하고 또 뭐 항상 저 2x2 맥스 풀링의 스트라이드 2로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블럭 3에 가면은 또 다시 반토막 나서 68 by 68 그리고 채널의 길이 더블로 해주고 또 반토막 나서 32 by 32 채널의 길이 더블로 해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블럭 4에서 나오는 애가 이제 32 by 32 by 512가 그게 이제 여기에 얹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지우고 여기를 보죠. 그럼 이제 32 바이 32 바이 그 512가 이제 한 번 다시 또 컨볼루션을 한 번 또 해주면은 이제 30 바이 30 바이 그 다음에 채널의 길이를 또 더블로 해줘요. 그래서 이제 1024가 됩니다. 이제 여기가 30 바이 30 바이 1024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번 사실 또 있어요. 이렇게 두 번, 이제 여기가. 근데 이제 시메트릭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한쪽은, 그 디코더 파트로 보냈습니다. 아유, 이렇게, 잠시만요. 또. 자, 그래서 일단 인코더를 보면은, 계속 블락이 반복이 되는데, 3x3 컨볼루션과 렐루, 그게 이제 두 번씩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x2 맥스 풀링에 이제 스트라이드 2 그리고 이제 채널을 계속 더블링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키텍처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블락이 컨볼루션 해주고 어, 컨볼루션, 렐루, 컨볼루션, 렐루, 맥스 풀링. 요게 이제 어떤 하나의 블락. 이제 이 블락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오퍼레이션을 해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토막 나고 사이즈가 채널은 이제 더블로 돼요. 대략적으로. 자, 이제 이런. 그다음 이제 디코더는 이제 그거에 반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2x2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해줘요. 저 앞에서 설명한 그 2x2 트랜스 컨볼루션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채널의 길이는 이제 다시 또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블락에서 블락으로 올라갈 때, 이제 그 맥스 풀링으로 줄어들었던 거를 다시 2x2 업 컨볼루션을 갖다가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인코더에 있는 애가 직접 다시 또 이게 스키 커넥션처럼 인코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코더 블락 2에서의 아웃풋이 이쪽으로 또 직접 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인코더에서 온 애 반, 그 다음에 이 디코더 밑에서 올라온 애 반이 두 개가 이렇게 컨캐리네이트 해서 다시 이제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업 컨볼루션으로 올라가서 그 결과가 이제 여기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직접 가서 다시 이렇게 이제 붙어서 두 개가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그래서 이제 걔가 다시 이제 3x3 컨볼루션 이제 이렇게 진행. 그러니까 디코더에서 쭉 올라오는 것과 그 인코더에서 해당되는 블락의 그 값이 직접 이제 오는 거 두 개가 이렇게 concatenate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블락들이 또 똑같이 계속 반복돼 갖고 되는데 왜 그러면은 그 이제 그러한 스트럭처를 갖다가 쓰는지 이제 그게 마치 그 레즈넷에서 스키 커넥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디렉틀리 가는. 너무 잠깐만요. 여기는 조금 약간 오타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이게 이제 왜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 이게 이제 쭉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사이즈가 줄었다가 아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디코더만 이제 우리가 이 인코더의 반대로 이제 동작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사이즈가 다시 똑같은 인풋 사이즈랑 이제 원상복구는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계속 사이즈가 줄었다가 다시 이제 사이즈가 늘어나더라도 원래 그 애초에 그 해당되는 그 이미지의 어떤 공간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피처들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게 사이즈가 줄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그 스페이셜한 스트럭처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처 맵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글로벌한 캐릭터리스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피처가 이렇게 쭉 압축이 돼서 뭐 그냥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세그멘테이션은 스페이셜한 정보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픽셀 와이즈로 우리가 레이블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떤 애초에 얘네들이 그런 그 어떤 원래 이미지에서의 그 좀 어떤 스페이셜한 그 캐릭터리스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직접 보내서 합쳐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그냥 이제 스키 커넥션. 음. 아, 교수님, 그것도 블락에서 보내는 부분도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네, 요게 스키 아, 커넥션입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 유넷 아키텍처의 특징은 스키 커넥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이제 시메트릭한
스트럭처로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이제 어떤 이제 U 쉐입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U 메시다. 뭐 이거를 뭐 코딩을 하면은 뭐 그냥 U자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우리가 이제 뭐 애초에 그 제안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눈에도 더 잘 들어오고 이런 이제 쉐입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고 프랙티컬하게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하고 거꾸로 복원하면서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해진다는 게 그 얘기인 거죠. 이렇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봤을 때 이미지의 경계라는 게 이제 뭐 런 데를 아이고 이러한 경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공간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유넷에서는 스키 커넥션을 그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떤 이런 공간적인 그 정보들을 원래 애초에 그 이 인코더가 이제 그거를 잘 사실은 가지고 있는 편이죠. 예. 디코더는 이제 완전히 찌그러드는 상태에서 점점 다시 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원래 인코더에 있는 그 정보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 두 개를 갖다가 서로 이제 합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그 디컨볼루션, 그러니까 아까 뭐, 뭐죠?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나 이제 이런 업샘플링을 보면은, 뭐 사실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도 다시 그게 이렇게 늘어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늘어나는데, 뭐 이게 크게 그렇게 뭐, 다시 어느 정도의 그 공간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게 무슨 뭐, 엣지들을 디텍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픽셀이 어느 캐러고리에 속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런 디컨볼루션을 쭉 컨볼루션을 했다가 디컨볼루션을 하더라도 아마도 뭐 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 주로 개발된 모델들이 아마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이 왜냐 그러면은 뭐 거의 그 세그멘테이션에 쓰인 그 아키텍처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초반에 많이 쓰고 이렇게 컨볼루션을 했다가 디컨볼루션을 해주는 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맨 아웃풋에서 그러니까 픽셀 와이즈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계산을 해서 다시 백프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컨볼루션과 디컨볼루션 시메트릭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애초에 좀 이런 모델을 쓰다가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이런 U 쉐입으로 돼 있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컨볼루션, 디컨볼루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스키 커넥션이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블록 5까지만 인코더라고 하나요? 블록 5 잠시만요. 제가 블록 표시를 네, 블록 1부터 블록 5, 그러니까 지금 U 쉐입에서 지금 요 그림에서 약간 그 붉은색 계통으로 돼 있는 게 인코더고요. 그린 컬러로 돼 있는 게 이제 디코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그 연결되는 바를렉. 원 바이 원이 최대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어떤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은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신 건가요? 자,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은 어,
잠시만요. 이 마지막에 이제 디코더의 아웃풋을 다시 이제 우리가 픽셀 와이즈로 프레딕션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채널의 길이를 그 캐터고리의 숫자만큼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쳐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만약에 K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이 H by W by K가 되게끔 만들어 주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픽셀별로 어느 캐터고리에 속하는지 다 레이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겟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딕션하고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 5까지 인코딩하는 이유 이게 뭐 차츰차츰 그러니까 왜 블럭들이 여러 개 있는지 이제 이거는 뭔가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뭐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어떤 그 이미지에서 우리도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전체를 한 번에 보고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로컬한 거를 다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보통 이해를 하니까 이 필드 오브 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3x3 컨볼루션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그 필드 오브 뷰를 좀씩 점차 이제 늘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컨볼루션을 하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여러 컨볼루션을 하는 형태를 이제 이렇게 블럭으로 이제 여기서는 조금 구별이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 이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들을 갖다가 뭐 레이어의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보면은 이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보면은 뭐 2x2 그러니까 3x3 컨볼루션 두 번 해주고 맥스 풀링 한 번 해주고 다시 또 3x3 컨볼루션 두 번 해주고 맥스 풀링 해주고 그냥 여러분이 쭉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리고 그냥 쭉 나열해도 상관없어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뭐 대략 그러면 한 10개 근데 이제 이게 스키 커넥션을 좀 더 잘 그 도식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U 쉐입으로 그린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써야 전체적으로 인코딩이 잘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뭐 이 블록 1에서 만약에 그냥 끝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컨볼루션 레이어 두 개만 달랑 써갖고 인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인코딩이 잘 되진 않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큰 이유가 왜뭐 블록 5를 쓰느냐, 블록 10을 쓰느냐, 뭐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의 장점은 사실은 그렇게 딥한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파라미터 숫자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이제 적은 수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뭐 워킹을 잘한다고 이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 10분간만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준비되셨으면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유넷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다 한 거고요. 뭐 사실 이런 그 시메트릭 스트럭처나 스키 커넥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성능이 높게 좀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계속 그 블락이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스케일에서의 그 정보들을 갖다가 얻어내는 건데 이제 스키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로컬하고 글로벌한 정보들을 같이 합쳐서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로컬라이제이션도 이제 좋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 딥한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갖다가 쓰는다는 점에서 이제 이피션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얘가 이거 급하게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막 들어가 있는 오타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뭐 크게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중요한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서는 특히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의 문제에서 뭐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RCNN, 뭐 Fast RCNN, Faster RCNN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이제 다 쓰지도 않습니다.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욜로가 이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물론 이제 슬라이드에 보면은 뭐 사실 그냥 아카데믹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뭐 RCNN 계열, 리저널 CNN들도 제가 설명은 넣어놓기는 했지만은 뭐 그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제 Object Detection이라는 문제가 뭔지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거를 보셨겠지만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다 한꺼번에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오브젝트 디텍터 같은 경우에 프레딕션을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5개가 나옵니다. 즉 이제 그 디텍션들 보면 이제 이런 바운딩 박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운딩 박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4개의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op left x, top left y. 그러니까 즉 top left 여기에 xy 포지션, 그 다음에 height, width 이게 이제 나오면 바운딩 박스가 이제 나오겠죠.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4개의 꼭지점의 좌표로 나오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어, 조금씩 뭐 다르지만 하여튼 그 바운딩 박스를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레이블 C 그래서 이제 이게 5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근데 이제 이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은 딱 이미지가 뭐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는 게 아니죠. 멀티플 오브젝트들이 있고 그 개수는 계속 변합니다. 이미지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떤 이미지에서는 2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어떤 이미지에서는 5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멀티플 오브젝트들을 이제 다 잘 디텍트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로케이션들을 찾았으면 그 오브젝트의 클래스 레이블은 뭔지도 이제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1마리가 있으니까 dog, cat.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바운딩 박스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럼 얼마나 빨리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 돼야지 자동차에도 쓰일 수 있을까? 뭐 특히 자동차 뭐 엄청 빨리도 달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CNN이 이제 CNN이 상당히 파워풀하네 그러고 이제 처음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CNN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연구에서도 야 우리도 CNN을 쓰자. 그래서 이제 그 리저널 CNN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을 만한 그런 영역들의 프로포절들을 하고 처음에 나온 거는 뭐 대략 한 2,000개 그냥 프로포절들을 기반으로 CNN이 거기서 이제 피처를 찾고 그래서 각각 그 리전들을 갖다가 클래시파이 하는 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썼는데 뭐 이거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뭐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욜로를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대략 보면은 하나의 이미지를 갖다가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이 리저널 CNN 계열들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지만 처음에 제한된 리저널 CNN은 하나 처리하는데 50초가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라진 Fast RCNN은 한 2.3초가 걸려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빨라진 Faster RCNN이 이제 한 0.2초가 걸려요. 근데 이것 가지고서도 사실은 실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욜로가 나왔는데 걔가 대략 한 20ms 정도. 지금은 이제 욜로 중에서도 좀 더 빨라진 거는
제가 알기에는 한 2ms까지도 뭐 아마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ms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욜로를 쓰는 이유가 한 20ms 정도만에 뭔가 이렇게 이미지들이 처리가 돼야 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대부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어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욜로의 세상이죠. 물론 뭐 욜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욜로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오브젝트 디텍션들이 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를 쓴다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지만 가장 파퓰러한 게 이제 욜로고요. 뭐 욜로 하나만이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는 욜로가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 아니라 그냥 욜로 그러면은 뭐의 약자였었죠? You you only live only 뭐였어요? You only live only예요? 뭐예요? 원래 욜로가? 그 뭐 욜로족이라고 옛날에 있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욜로가 you only look once.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욜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약어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맞게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욜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리저널 CNN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데 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이 이렇습니다. 일단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 S by S 그리드로 쫙 다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이제 그리드로 다 이제 나누고 각각 이제 그리드별로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뭐 하나의 그 그리드 셀에서 하나의 바운딩 박스를 프레딕트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드에서도 여러 개를 갖다가 바운딩 박스를 갖다가 프레딕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바운딩 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fidence라는 거는 그 바운딩 박스에 이제 실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되는 그 셀이 있을 이제 그 오브젝트가 있을 뭐 확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한편으로는 그 각각의 그 그리드 셀이 이제 어떤 특정한 그 클래스에 속한 프로바빌리티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합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바운딩 박스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듀플리케이트 되는 바운딩 박스들을 다 서프레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NMS라는 테크닉인데 Non-Maximum Suppression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그래서 클래스별로 굉장히 많은 바운딩 박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놈을 살려두고 이제 나머지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강아지는 딱 하나씩만 남는 거죠, 오브젝트별로. 그다음에 바이시클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뭐 트럭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 개만 바운딩 박스가 딱 남고 각각 그게 해당되는 이제 레이블 값이 붓으로 나오고.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간단해 보이지만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스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인풋 이미지가 S by S 그레이드로 이제 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보통 S는 7 정도? 보통 많이 쓰는 숫자가 그러니까 한 7 by 7 정도로 쭉 이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생각할 때 그 오브젝트의 센터에 해당되는 그 그리드 셀
걔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responsive cell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그림이 있나 모르겠네. 말로만 하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인데 예를 들어 그 바이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노란색 바운딩 박스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그 센터에 해당되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 조그만 동그라미 보이세요? 그림에서? 그러면 그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그 그리드 셀 있죠? 걔가 이제 responsible 셀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바로 이제 그 바이크를 이제 책임지는 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운딩 박스의 이제 센터에 해당되는 셀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죠. 걔가 이제 responsible. 마찬가지로 저 뒤에 있는 트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S by S 지금 이게 이제 지금 7 by 7로 나눠져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오브젝트가 세 개 있으니까 세 개의 responsible 셀이 있는 셈이에요. 네,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그 그리드 셀이 이제 바운딩 박스를 이제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의 바운딩 박스가 각각 그리드 셀이 B개의 바운딩 박스를 프레딕트 할 겁니다. 그럼 각각 바운딩 박스는 5개의 값을 프레딕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욜로 같은 경우는 박스 센터 코디네이트 그리고 박스의 넓이 그다음에 높이 그리고 이제 confidence score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오브젝트가 그 바운딩 박스에 이제 있을 확률. 그다음에 이제 IOU는 이제 그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지만은 이게 이제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고 어떤 그 prediction 된 박스와 ground truth 박스 간에 얼마나 이제 오버랩이 되는지 를 이제 어떤 측정하는 하나의 메저입니다.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크면 클수록 내 predict된 박스가 ground truth 박스랑 상당히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그 박스 센터 코디네이트하고 그다음에 박스의 width나 height은 다 0에서 1 사이로 이제 normalize를 합니다, 보통.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미지에서 원래는 이제 그 값은 뭐 어떤 절대값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미지 대비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서 다 0에서 1 사이 값으로 테크니컬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 프로바빌리티가 있겠죠. 어느 클래스에 속할지.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아웃풋 텐서로 나오게 됩니다. 네, 각각의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셀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S by S 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셀별로 그 B개 바운딩 박스 나오고 각각 바운딩 박스는 5개의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리고 뭐예요? 그 각각의 셀별로 이제 그 클래스 어, probability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텐서의 사이즈는 S by S by B by 5 플러스 C가 나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S가 그리드 7 by 7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음,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뭐 2개씩만 바운딩 박스를 프레딕트 하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개수는 이제 20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7 by 7 그리고 2 곱하기 5 플러스 20이니까 7 by 7 by 30 텐서가 이제 나오는 거야. 아웃풋으로.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박스 리그레션 문제예요. 네.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그 이제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S by S by 그리고 5 times B plus C 예? 텐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CNN을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쭉 거쳐서 최종적인 아웃풋의 사이즈는 이렇게 된다. 박스 리그레션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각각의 그리드 셀들이 비계의 박스 프레딕션을 하고 하나의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갖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욜로에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이 모델이 인풋 이미지를 갖다가 S by S by 이제 5B 플러스 C로 매핑을 시켰잖아요. 자, 얘를 갖다가 플래트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쭉 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이제 그 파이널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이 7 by 7 by 1024라고 했을 때 그 이제 플래트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이제 노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의 벡터인데 랭스가 이만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래트닝을 하면은 이제 이만큼 사이즈의 벡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갖다가 거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10, 100, 1000만 5만 176개 노드가 첫 번째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이제 4096개랑 연결이 되고요. dropout rate는 0.5로 그다음에 이제 second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다시 1047, 1470개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70개를 다시 그 리쉐이핑을 갖다 하면은 이게 이제 7 by 7 by 30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스페이셜 그리드로 이제 다시 매핑을 리쉐이핑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필요한 다시 그 텐서 사이즈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쉐이핑을 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각각의 셀별로 이제 그 지금 이게 클래스의 개수가 20개고 그 다음에 박스가 이제 두 개니까 그렇죠? 박스가 두 개고 각각 박스별로 5개의 값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30개거든요. 그래서 각각 셀별로 이제 그 30개의 프레딕션들이 이제 나오는 셈이에요. 음,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트레이닝을 갖다가 시키는데, 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그 바운딩 박스들이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이 5개의 값들을 갖다가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4개의 값은 그 바운딩 박스 로컬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거고, 마지막은 이제 objectness 또는 이제 confidence score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XY는 이제 center coordinate 그리고 WH가 이제 width하고 height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가장 그 IOU가 제일 높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높은 애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 IOU는 보통 어떻게 계산되냐면 제가 그림이 있는데 잠시만요. IOU 그림이 어디 갔지? 네. IOU는 어떻게 계산되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 만약에 A하고 B에
IOU를 갖다가 계산을 한다. 그럼 이제 A가 그린 컬러의 박스고 B가 레드 컬러의 박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섹션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왼쪽 편에 이제 인터섹션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A와 B의 유니온이 계산되죠. 그게 이제 오른쪽 편에 파란색이 유니온입니다. IOU라는 거는 인터섹션 나누기 유니온. 그러니까 유니온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박스와 B라는 박스의 유니온 값을 1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인터섹션이 차지하는 그 영역은 상대적으로 얼마인가? 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A는 예를 들어 뭐 A가 프리딕션이고 B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뭐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생각하시거나 그럼 시메트릭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하나는 프리딕트된 박스고 또 다른 하나는 그라운드 트루스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IOU가 이제 우리가 고른다면 IOU가 이제 높은 애가 더 잘 매치가 되니까 이제 걔를 갖다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loss 펑션을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얼마나 로컬라이제이션이 잘하는지 또 그 다음에 클래스 레이블은 얼마나 잘 프레딕트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loss 펑션이 있는데 일단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과 관련돼서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loss예요. 그러면은 이 해시 들어간 것들은 다 그 프레딕션이고요. 해시 없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x, y 프레딕션 된 애들, 그러니까 다 그냥 이렇게 sum of squared 에러를 지금 쓴 거예요.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width하고 height, 이거는 뭐 그냥 테크니컬하게 스퀘어 루트가 잘 매치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object가 있는 영역이면 1, 없으면 0. 그러니까 그 있는 영역에서만 로컬라이제이션들이 이제 잘 매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onfidence loss는 지금 이제 confidence 값이 이제 그 그리드 셀별로 이제 CI 또는 이제 prediction이 CI 해시인데요. 그래서 그 object가 있는 영역에서 이 confidence들의 어떤 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없는 케이스의 그 confidence의 스퀘어드 에러 두 개를 갖다가 다 고려를 합니다. localization loss는 오브젝트가 있는 영역에서만 그 sum of squared error를 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localization loss가 있고 오브젝트가 있는 데서 confidence의 sum of squared error 그리고 없는 데서의 그는 이제 조금 더 약간 그 웨이트를 갖다가 줘서 걔는 조금 이제 덜 중요하게 그 다음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이때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들 간에 그냥 또 sum of squared error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컬라이제이션 러스를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했지만은 이 이제 responsible 셀이 뭔지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이 표시된 것이 얘가 얘네들이 이제 그런 어떤 responsible 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object가 있는 그 셀에 해당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컬러링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항상 이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 얼마나 잘 되는지를 갖다가 에러를 계산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지면은
responsible 셀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그 어떤 우리의 트레이닝 이미지라면 아까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럼 이거로부터 어디 responsible 셀은 어디인지 딱 이제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오브젝트가 세 개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 개의 초록색 그 그리드 셀이 이제 responsible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셀에서 이제 그 바운딩 박스 프레딕터들이 비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높은 IOU 뭐 여기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사용하면 두 개 중에 이제 IOU가 높은 애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그 아까 이제 sum of squared error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localization loss.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그리드 셀에서는 뭐 이 localization loss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딱 요 세 개에서만 localization loss가 생겨. 그게 이제 다시 쓰면은 이제 뭐 요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인덱스 subscript i는 이제 그 그리드 셀을 나타내는 인덱스고요. J는 이제 바운딩 박스 각각 그리드 셀별로 바운딩 박스가 비계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 IJ object는 이제 요 노테이션은 뭐냐 하면 셀 i에 있는 박스 J가 만약에 이제 어떤 그 object responsible한 케이스면은 1이고 아니면 0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요게 1이 되는 거는 3개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그냥 그 localization loss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케이스들은 다 0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바운딩 박스가 몇 개 나옵니까? S 제곱 곱하기 B개만큼 나오죠. 왜냐하면 셀이 S 제곱만큼 있고 각각의 셀에서 바운딩 박스가 B개씩 프레딕트가 되니까 S 제곱 곱하기 B개만큼 있는데 그 중에 세 개의 박스 프레딕터에서만 이제 이 localization loss가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트레이닝 시에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학습을 조금 더 이렇게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스하고 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퀘어 루트 값으로서 매치가 시키게끔 됐고요. 욜로 버전 1에서 앞에 붙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 값은 이제 5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참고적으로만. IO를 설명했고, confidence loss는 자, 그럼 이제 그 confidence라는 거는 그 오브젝트가 그 그리드 셀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느 클래스든지 상관없어요. 특정한 오브젝트가 그 그리드 셀에 있을 확률 값 곱하기 그 다음에 IOU 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confidence라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타겟 같은 경우는 그 셀이 responsible한 케이스만 이 probability of object는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rediction은 이제 뭐 항상 0, 1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probability를 predict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predict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바운딩 박스하고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그러니까 이제 predict 된 바운딩 박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의 이제 IOU들이 계산되니까 두 개가 곱해져서 이제 어떤 confidence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는 이제 loss가 그러면은 그냥 뭐죠? 이 그 컨피던스 간의 그냥 스퀘어드 에러, 차의 스퀘어드 에러를 보고요.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는 또 이제 이 러스의 고려를 합니다. 아까 로컬라이제이션 러스는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는 전혀 0이니까 아예 에러가 고려가 안 되는 건데 이제 이 컨피던스 러스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없더라도
이제 이 람다 값이 보통 이제 0.5로 보통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가. 그래서 0.5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그 confidence와 predicted confidence 간의 차의 스퀘어드 밸류를 다 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example에서는 responsible box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 세 개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그 세 개에 대한 케이스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가 몇 개죠? 7 곱하기 7 곱하기 2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49 곱하기 2면은 2, 9, 18. 98개가 있네요, 우리가. 박스가 98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3개가 요 케이스고 95개가 요 케이스예요. 그 여기서, 다음에 이제 뭐 질문 있으세요? 네네, 교수님, 여기서 CI를 컨피던스라고 계산이 되는데요. 그 네. C 핫은 어떤 뜻인가요? 아, C햇은 이제 그 모델이 예측한 컨피던스 스코어고요. 예. C는 그라운드 트루스 컨피던스 스코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게 그라운드 트루스는 미리 다 계산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 그거는 당연히 예. 네. 왜냐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일이죠. 그 그냥 뭐죠? 1이구나.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는 1이고 없으면 0이고 그렇겠죠. 아, 네. 네. 음,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그 이제 non 오브젝트 케이스가 이제 95인데 95개의 박스 프레딕터의 경우에 어 사실 걔가 이제 그 IOU 값이 너무 작으면은 뭐 걔네들은 좀 버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IOU가 어느 정도 값이 되는 애들만 아마 이제 학습 시에 고려를 테크니컬하게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여기다가 아, 쓰는 겁니다. 걔가 이 케이스는 95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오브젝트하고도 그렇게까지 많이 오버랩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IOU가 0.5 미친 애들만 이제 여기에다가 참여를 시킨다. 질문이 각 그리드 셀에서 박스를 두 개씩밖에 못하면 사물이 작아지면 못 잡지 않을까요? 원래 아니 근데 이게 두 개는 그냥 하나의 그냥 예입니다. 뭐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더 많은 숫자를 해도 되고 어, 이 오브젝트가 굉장히 작으면은 당연히 욜로나 대부분의 그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들이 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면.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좀 작은 오브젝트들을 디텍트하기 위한 노력은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스탠다드한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들은 이렇게 해보면은 아주 오브젝트가 작으면은 뭐 잡아낼 때도 있고 못 잡을 때가 더 많고 사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스몰 오브젝트나 아니면 심지어 타이니 오브젝트 이것들은 이제 다시 또 어떤 스페셜한 테크닉들을 쓰지 않는 한 일반적인 그냥 이 제너럴한 오브젝트 디텍션들은 다 그게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바운딩 박스 숫자를 늘리거나 줄인다고 해서 사실 그게 이제 좀 해결되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원래 애초에 되게 이제 챌린징한 문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한번 더 쳐다볼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프랙티컬하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들도 최근에 이제 여러 프로젝트에서 많이 하다가 보니까 뭐 진짜로 뭐 간혹 진짜 좀 간혹이 아니라 자주 작은 것들도 막 다 정확하게 잡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욜로가 그렇게까지 완벽하지는 않다. 예. 이제 막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고 아니면은 뭐 엉뚱한 거를 잡아서 그냥 막 레이블링을 하기도 하고 뭐 빈 공간에다가 막 박스 쳐놓고 얘는 못 알아보도 뭐 그런 것들도 종종 또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뭐 다시 조금 써놨는데 만약에 이 responsible box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아까 그 confidence loss 요 파트에 이거 이제 responsible box들은 이제 confidence loss 이제 요 파트에 들어가고 non-object 같은 경우는 나머지 95개가 다 뭐 해도 되지만은 실제 그 욜로에서 서제스트한 거는 걔네가 썬 다른 오브젝트하고 좀 상당히 그러니까 0.5보다 IOU 값이 크면은 러스에서 제외하고 IOU 값이 한 0.5 밑으로 해서 그 어떤 오브젝트하고도 그렇게까지 많이 오버랩이 안 되는 경우만 그 러스에다가 참여를 시킨다고 돼 있어.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러스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는 아니고요. 예, responsible 셀에 대해서만 이제 predict 된 클래스 probability와 ground truth probability 얘네들의 차의 그 제곱 값들을 다 더한 이 매조를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뭐 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아니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더니 왜 여기서는 이거를 쓰느냐? 그러니까 욜로 버전 1에서 그냥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한 욜로 그 버전 2, 3로 가면은 이걸 다시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막 그냥 쓰면은 되는 거죠. 뭐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버전 1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안 쓰고 그냥 스퀘어드 에러를 썼다. 근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가 나으니까 바로 그 다음 버전에서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로 교체를 했고 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뭐죠? 이, 이제, 바운딩 박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와요? 셀마다 2개씩. 그리고 셀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98개가 나오는 셈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막 듀플리케이트 돼 있는 거죠. 우리 오브젝트는 딱 3개인데.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별로 가장 제일 좋은 대표 선수들만 이제 뽑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좀 필요가 없어서 이제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NMS라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뭐 non maximum suppression이 이제 뭐 어떻게 동작되느냐 뭐 이거 디테일하게 사실 뭐 하나하나 굳이 다 이 알고리즘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기본적으로 왜 NMS를 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막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브젝트별로 가장 제일 좋은 놈을 선택을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별로 지금 여러 개 굉장히 많은 박스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오브젝트별로 이제 하나의 박스만 필요하죠. 네. 그래서 리던던트한 박스를 지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NMS에 들어가는 인풋은 박스와 컨피던스 스코어가 들어가고요. 아웃풋은 이제 훨씬 더 적은 숫자의 박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박스들을 컨피던스 스코어별로 이제 소팅을 갖다가 쫙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 두 번째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가장 그 컨피던스가 높은 박스 셀렉트해서 이제 걔를 일단은 집어넣고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지금 컨피던스가 높이 선택된 박스와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나머지 박스들 중에서 IOU가 어떤 threshold θ 값보다 커진 애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높은 컨피던스를 갖는 박스 선택하고 걔 넣고 또 걔 대비 걔랑 유사한 애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추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트레이닝 디테일은 뭐 굳이 뭐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하고 뭐 모멘텀 옵티마이저 뭐 쓰고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때그때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만 이제 하여튼 이제 버전 1에서 쓴 이제 트레이닝 방법은 그럼 이제 인퍼런스 시에 그럼 이제 테스트 이미지 하나를 넣으면은 이제 버전 1 같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트 이미지를 448 바이 448로 리사이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쭉 거치면은 이제 걔가 그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이제 아웃풋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사이즈로 이제 나오죠. 요 사이즈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프레딕션을 갖다가 이제 그 바운딩 박스하고 이제 그 클래스 스코어로 어 이제 그 컨버트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NMS 적용해서 duplicate다 없애고 그러면 이제 파이널 디텍션 리절트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욜로가 동작되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애초에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원래대로 보면은 원래 처음 그림 있죠. 이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특히 이게 예를 들어 이제 7 바이 7 그리드로 쭉 이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448 바이 448이면 원래 이미지 사이즈를 리사이즈 하면은 그러면은 요 하나의 셀은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448 나누기 7하면 얼마인가요? 계산해 볼까요? 잠시만요. 계산기를 돌려서 64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셀은 64 바이 64가 나오는 그렇죠? 그 다음에 셀별로 이제 두 개의 박스를 프레딕트 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98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는 셀별로 하나씩만 나오는 거죠. 뭐 박스는 여러 개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들을 이제 수도 카우어링을 해놓은 거고. 네. 그럼 이제 이걸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localization loss, confidence loss, 그다음에 classification loss 이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NMS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final duplicate를 다 지우고 이제 이렇게 자, 뭐 대략 이제 하여튼 욜로가 동작되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는 또 이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외에 또 CNN들을 조금 유용하게 쓰는 문제들, 특히 이제 베리피케이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또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CNN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막, 그 어떤 그 삼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임들을 갖다가 그 분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RN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 교수님, 네. 욜로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네.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어, 그래서 그 애노테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뭐 욜로 그냥 가지고 와서 바로 쓰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욜로도 다 파인 튜닝을 해야 되죠. 우리 거에 맞게끔. 그러면 이제 우리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다 그, 애노테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다 그 바운딩 박스도 우리가 오브젝트를 잘 커버하게 바운딩 박스 네, 그 사람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주는 회사가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죠. AI 하는 회사보다.
메타가 최근에 인수했다는 그 스케일 AI라는 회사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그런 주로 양질의 데이터들을 레이블링 해주는 뭐 그런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죠. 그래서 좀 이제 하여튼 일단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